여러분 안녕하세요. 1회고사 역사 총정리 두 번째 시간 한국 현대사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1시간 30분가량 됐는데 이건 아마 1시간이 안 될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어렵고 낯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핵심만 추려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각이 일요일 9월 25일 6시 43분입니다. 좀 있으면 저희 아들이 일어날 시간이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출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핵심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필기하며 정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또 머릿속에 올바르고 그 다음에 현명한 역사 의식이 싹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기도 하였고 꾸준히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 연합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선언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각각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연합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해 주었구나, 독립을 알면 되지 이 선언의 이름 둘 다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국외와 국내에서 다양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여운형과 같은 사람이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개편하는 등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군이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무기를 두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빠져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남쪽의 미군, 북쪽의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38도선이 설정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누게 되지요. 착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많은데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분단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이렇게 한반도가 분할되었습니다. 자, 사회는 혼란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논의하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지요.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결정사항 정도는 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내용들이 결정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광복한 다음에 엄청 많은 대립을 가져왔거든요. 자, 결정사항 첫 번째, 한반도에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여기까진 괜찮다. 그런데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왠지 미국과 소련의 입김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대 5년간 믿고 맡겨줘 신탁 통치 실시를 결정한다. 이거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익은 초기에는 반대했으나 정부를 수립해준다,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우익 같은 경우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 개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하는데 어떤 단체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미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던 찬성하던 모든 참여시키자.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하냐,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하자라고 그 단체 자격 문제로 미국 소련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 단독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운형,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여기 김규식 또 나오지요. 자, 좌우 합작 운동을 합니다. 자,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남한 따로 북한 따로가 아니라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 이렇게 다 실패하고 정읍발언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별 성과 없이 끝납니다. 그러자 미국은 우리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에 상정 넘깁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냐면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 수립하자. 그러면서 유엔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소련은 우리는 선거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의 입국을 인정해줄 수 없다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다시 결정이 내립니다. 그래서 남한 단독의 총선거가 결정됩니다. 남한 단독의 총선거다. 남한만 선거를 한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 북한과는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분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협상 1948년 4월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분단된 그리고 두 개의 정부를 세울 것이냐, 북한, 남한 모두 힘을 합쳐 하나의 독립된 정부를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협상을 제안해서 협상을 하지만 결국은 성과 없이 결렬되게 됩니다.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났지요. 어디에서?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나고 여수 순천에서 19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듯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통일정부,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가 아니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 다시 하자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은 독립을 지지해준 선언이다. 자,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했다. 그 선이 38도 선이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됐고 그 결정 사항을 좀 봐두세요. 자, 좌우 대립이 심했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렸다. 성과 없이 끝났다. 정읍 발언, 좌우 합작 운동. 하지만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이것도 역시 결렬. 그러자 유엔에 우리나라 문제를 넘기고 총선거 실시하기로 하고 하지만 북한과 소련이 반대했고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결정됐고 이에 대해 반대하며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제안하고 하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그래서 이에 대해 반대해서 그러니까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합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독립을 지지해 주었고 그 다음에 38도선이 분할되면서 그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라고 해서 열었고 하지만 정읍 발언 있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 좌우합작위원회 조직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리고 여기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 총선거 하자고 결정되고 그렇게 되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 제안 하나 실패하고 자, 그래서 정답은 나라마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제회의 명칭을 써라.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해라.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 개최해라. 5년간 신당 통치 실시해라. 자, 이것이 결정된 국제회의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니라 뭐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서는 그냥 선생님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가는 김규식, 나는 이승만. 자, 다 봅니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남북 협상도 하겠다. 내 목숨 걸겠다. 그 사람이 누구? 김구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요. 자, 이것도 선생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언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열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고, 최초의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그 원칙에 따라서 실시된 것이었고, 남한만의 선거, 북한도 같이 한 게 아닙니다.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혔고, 거기에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다제 헌법에서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제정하고 제헌헌법을 만듭니다. 그 날짜가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이때가 제헌절이지요. 자, 제헌절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 최고의 법인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채택합니다. 선생님, 이런 내용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동안에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도 대부분 왕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였는데, 이제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그들이 백성이 주인이 돼서 정치하는 민주공화정을 채택하였다는 것,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헌 헌법의 내용,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광복된 지 3년 만에 꽝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50 총선거, 대한민국 국호 제정, 헌법, 대통령 선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정리해 두시고, 참고로 여기 제헌국회에 활동하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라고 정리했는데, 옛날 이 제헌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온 국민이 다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만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북한에선 어땠나? 자, 북한은 1946년부터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토지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 당시에 많은 땅이 친일파 아니면 일본인이었잖아요. 대지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땅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 몰수,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걸 우리는 대가 없이 가져가서 대가 없이 나눠줬다 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기보다는 협동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농민들이 직접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요. 자, 그리고 토지와 공장도 국가 소유로 만드는 등 사회주의 체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날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걸 딱 보고 9월 9일날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때 수상은 김일성입니다.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 어떤 노력을 했냐? 첫 번째, 친일파 청산. 두 번째, 농지개혁. 자, 우리 남한 정부로 내려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의 염원, 우리를 35년 일제 치하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과 친일파, 그 정말 일본 앞잡이 친일파들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반민족행위, 다시 말하면 친일행위 처벌법을 만듭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도 필요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무슨 위원회? 반민족행위, 즉 친일행위를 특별조사하는 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을 많이 신고하면서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좌우 우익이 너무 대립하였고, 이승만 정부 자체가 이 친일파 처벌에 대한 태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암살이라는 영화 장면 5분짜리 보여줬어요. 이정재가 원래는 의열단이었는데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로 되었고, 그래서 친일파가 경찰이 되었고, 근데 광복 이후에 반민특위 그 재판을 받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재판할 때 담배를 피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막 옷을 벗으면서 뭐 여기는 뭐 누구한테 총 맞았고 누구한테 총 맞았고 하면서 자기가 민족지사였고 친일파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처벌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경찰들이 모두 거수 경례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깍듯이 대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친일파에 대해서 처벌이 미흡했구나. 그리고 광복이 되어서도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관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산 노력이었고, 북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농지, 토지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그대로 실시하는데, 자, 농가 1가구당 3정보, 그러니까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이상의 토지를 소유를 금지하고, 그 초과한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돈 주고 팝니다. 돈을 받고 팔겠지요. 자, 우리는 이것을 매수, 유상분배라고 합니다. 아까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리고 토지와 공장의 국유화라고 하였는데, 여기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돈을 받고 땅을 다시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때 자기 땅을 가지게 돼서 농사를 짓게 되는, 즉 자장농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승만 정부 반민특위 활동 얘기했고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그 다음에 농지개혁으로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결과적으로 자장농이 증가하였다까지 얘기하였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1950년 6월 25일. 그 전에 배경,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했고, 미국의 장관 에치스는 한반도를 미국이 지켜주는 그 선에서 제외하겠다 하고, 소규모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소련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주고, 이런 상황에서 꽝꽝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하게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도 그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국군이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였다. 그래서 꽃분이네. 국제시장에서 나온 꽃분이네가 부산의 국제시장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때입니다. 그러자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영화로도 나왔던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돼서 다시 전세는 역전됩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합니다. 그렇게 되자 북한이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 중국군한테. 그래서 다시 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일사후퇴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38도선 부근에서 엎치락뒤치락 계속하게 되지요. 자, 전쟁이 너무 오래되자 피해가 급증하고, 그래서 휴전협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53년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지요. 자, 선생님은 배경보다, 그리고 과정보다, 물론 배경도 과정도 다 알아야 되지만 6.25 전쟁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많은 사상자,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상가족, 전쟁과 수많은 수없이 발생했지요. 자, 물적 피해, 그리고 민족 간의 적대감 증가, 내 부모가 죽은 것, 내 자식이 준 것은 다 상대편 때문이다 라면서 적대감이 증가되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반대, 북한 반대,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또 북한에 침략받는다 라는 식의 반공을 내세워 정권을 연장하려 하였고, 김일성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진 것은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파를 제거해서 독재를 강화하는 등 6.25 전쟁 이후 독재 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 그러니까 50 총선거 이후에 국회의원이 뽑히고 대한민국이 국호가 제정되고 헌법,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적인 채택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내용을 꼼꼼히 받으시고, 북한 정부도 요렇게. 자, 이승만 정부 친일파 청산 위한 노력, 농지개혁을 위한 노력, 자, 요런 내용들 꼼꼼히 받으시고, 자, 그러면서 6.25 전쟁 배경 전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꼼꼼히 봐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도약하게 풀어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자, 우선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다. 민주주의 국가다. 자, 두 번째,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하였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모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의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6.25 전쟁 당시 상황인데 교과서 자료가 좋아서 선생님이 그대로 스캔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자 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이 SOS를 쳐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오게 돼서 우리는 후퇴하게 됩니다. 자, 왔다 갔다 계속 38도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전투가 되게 되자 전쟁이 너무 오래될까, 그래서 피해가 장기화될까 해서 휴전 회담을 하게 되고 결국은 휴전 협상이 타결이 돼서 휴전을 하게 되지요. 그때가 1954년 7월 27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38도선입니다. 광복 이후에 바로 미, 소가 분할을 했지요. 휴전선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휴전선과 38선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2번은 휴전선, 3번이 38도선이다. 구분해 두세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또 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이승만 정부 6.25 전쟁 이후 독재를 강화했다 했는데 어떻게 강화했나? 자, 이승만 정부 부정부패 헌법을 무리하게 고치려고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우선 첫 번째 헌법을 바꾸는데요. 발췌,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만 쏙 빼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 당시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팀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정통령, 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없어지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뽑는 직선제로 개헌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과됐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 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초대 대통령, 초대라 하면 1대를 말합니다. 중임은 2번 이상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 2번 이상 하는 제한, 2번 이상 못하게 하는 제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 많이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식으로 개헌을 실시합니다. 자, 203명, 국회의원은 203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36명, 즉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됩니다. 왜? 203을 3분의 2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명입니다. 이 33명도 사람이라 136명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웬일이니 투표를 했더니 13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2번 이상, 그러니까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을 없애는, 그러니까 여러 번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그 개헌에 사람들이 135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은 원래는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뭐냐? 33이면 너희는 수학도 안 배웠냐? 반올림 해야지. 얘는 버려야지. 그러니까 135명이 찬성해야지 개헌이 통과된다. 근데 우리 135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통과된다. 난 대통령 여러 번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바꿉니다. 이걸 우리는 4는 버리고 5 이상은 쓴다. 반올림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4.4.5입 개헌을 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선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불리하게 되자 부정선거를 저지르지요. 부정선거의 사례에 사람들에게 막걸리, 고무신, 설탕중을 주면서 자기 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고 여러 명이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해서 비밀투표 못하게 하고
투표가 끝나고 차로 운반되던 투표함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바꿔치기 하고, 유권자가 100명이라면 더 많은 투표용지 막 200장이 나오고, 부정선거가 그렇게 드러나자 개표하는 사람들을 다 퇴장시키고, 개표장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투표함을 없애거나 불태우는 등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마산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 그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위가 격렬해집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됩니다. 대학 교수단까지 다 참여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쓰면서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결국은 이승만은 하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당, 이승만이 속해 있던 정당의 정권은 붕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4.19 혁명에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하였다. 독재 정권을 물리쳤다.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후 많은 민주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 4.19 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배경서부터 전개 과정의 결과에 의의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열망이 엄청나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장면, 사람 이름입니다.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 책임제로 이제 헌법이 바뀝니다. 자, 민주당, 이승만이 속했던 당이 자유당이었거든요. 자유당은 붕괴되고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게 됩니다.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들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워낙 그 분열이 심했고 사회 혼란, 이 당시에 엄청난 시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시위냐면 내가 원하는 지도자들에게 선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며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 생활 싫어요. 이제는 좀 가난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다양한 시위들, 4.19 혁명으로 장면 정부가 세워진 뒤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참아왔던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은 사회가 혼란했는데 이것을 수습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 군부 세력이 정변, 쿠데타를 통해서 장면 정부를 모두 몰아내고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첫 번째, 공산주의 반대, 두 번째, 잘 살아보자, 경제를 재건해보자.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인들이 정치를 실시하고 이제는 내각 책임제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이 됩니다. 누가? 박정희가. 자, 박정희는 다양한 정책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우리나라가 정말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게 올려놓은 대단한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적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죄 없이, 정말 적절한 개인 보상 없이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돈을 받아 그것을 경제 성장하는 데 자금으로 마련하지요. 두 번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군대를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돈, 의화가 아니라 외화지요. 외국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얻고 그걸로 경제 발전 자금으로 쓰지요. 하지만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살릴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 삶을 민주주의, 인간다운 삶을 중시할 것이냐,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민주주의도 발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고, 독재가 계속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은 존중받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정치적으로 선택할 일이 발생할 때, 개인적으로 선택할 일이 발생할 때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게 사람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재물포회 중의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박정희 정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할 목적으로 헌법을 또 바꿔서 대통령 3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을 바꿉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가 됩니다. 야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나온 당이 아닌 다른 당을 말합니다. 그 야당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는 불안하고, 또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갈등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반대라는 이념도 약해진 상태에서 박정희의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뭘 하느냐, 유신체제, 다른 말로 하면 독재라고 합니다. 유신체제를 수립합니다. 10월 유신은 개혁이란 뜻입니다. 개혁, 새롭게 한다.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에서, 여기는 다 박정희 편이겠죠. 간접선거. 아까 전에 이승만 정부는 국회에서 인기가 없자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선거한다, 이렇게 헌법을 바꿨는데, 이제는 또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이제는 자기 단체에서만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나중에 뽑히게 되지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중임 2번, 3번, 4번 하는 그 제안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한다든지, 국회를 마음대로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든지, 대통령의 막강 권한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걸 우리는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저항운동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12.6 사태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총을 맞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체제는 붕괴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부분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런 개헌들의 내용을 좀 봐두면 좋겠고, 자, 4.19 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꼼꼼히 봐두세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한 일, 이 정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봐두시고, 그러면서 유신체제가 무엇인지, 그 독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약하게 봅니다. 1952년,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네요.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로 뽑고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고치는 걸 발췌개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자, 2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2번 이상 대통령 할 수 있다. 아까 전엔 2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2번 이상 대통령 할 수 있다. 반올림의 논리로 억지로 이걸 통과시켰다. 4.4.5입 개헌. 그리고 대통령의 3번 출마를 허용하는 개헌안, 아까 3선 개헌이라고 했지요. 정답, 기억, 디귿, 니은. 자, 2번, 이거 아까 수업하면서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내용 모두 다. 자, 대학 교수단도 시위하고,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부모 형제들에게 총풀이를 대지 말라,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다 참여한 최초의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 이거는 4.19 혁명입니다. 자, 이것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선거, 통일, 직장, 명예, 가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시위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들을 장면 정부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중에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일,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은 정식으로 국교를 맺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한일협정이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군대의 현대화,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요. 현대화, 그리고 외화 획득 등을 통해서 많은 국군 장병을 전쟁에 보냈다. 그 전쟁의 이름 베트남 전쟁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사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민주주의 발전,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의 굵직굵직한 내용. 첫 번째, 5.18 민주화 운동. 두 번째, 6월 민주항쟁. 자,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뭐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왔던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은 다시 민주화의 봄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램을 정말 짓밟은 사람이 있었으니 군인 출신의 전두환, 박정희를 군부, 이 사람은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이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내려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였습니다. 특히 그 요구가 어디에서 심했냐면 광주에서 심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내렸고 비상계엄령을 광주 시민들은 철회해라 민주주의 요구하는 시위를 많이 일으킵니다. 물론 광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랬는데 이제 광주를 타겟으로 신군부가 삼지요. 그래서 신군부가 공수부대, 그러니까 엄청 실력이 뛰어난 군부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대를 투입하여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저항하게 되고 결국 이 비상계엄을 내린 그 계엄군이 광주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은 국내외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5.18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첫 번째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학생과 민주주의 인사들을 거두었으며 계엄령을 내리자 자 전남도청,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이 쿠데타와 계엄령에 반대하며 시위하던 광주 시민들 군인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시민견은 무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 도청에 머무르면서 군인들과 평화적인 협상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 새벽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을 향해 공수부대 대원들이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던 외국인이 이걸 촬영하게 되고 해외에 알려지면서 국내에 들어오면서 광주 학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신군부가 우리나라 언론을 장악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평화롭게 이런 일이 있는 것조차 모르게 그렇게 계속 뉴스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내용 꼼꼼히 봐두시고 자, 전두환 정부 자, 드디어 수립됩니다. 어떻게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온 국민이 아니라 이 단체를 통해서 당선됐구나. 간접선거가 실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헌법을 바꿉니다. 7년 단임. 이제 대통령은 7년이다. 그전에는 4년이었거든요. 7년이다. 그리고 간선제. 단임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단임은 중임의 반대말로서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한 번, 그리고 간선제, 간선이라는 말은 간접선거의 줄임말로서 모든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특히 국회 이런 데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두환이 당선이 되는데 전두환 정부는 강압책,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섭게 그리고 회유책,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등을 운영을 합니다.
자, 유화 정책도 펼칩니다. 그동안에는 야간 통행 금지라고 해서 12시 땅 종치면 이제 사람들이 길에 다닐 수 없었는데 그거 해제하고 교복 자율화되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옛날에는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봤던 1988, 응답하라 1988에서 잘 보면 덕선이와 그의 친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데이트를 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던 건 늘 밤이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되었지요. 그리고 덕선이 교복 안 입습니다. 교복 자율화 됩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걔 누구죠? 눈 작고 그 남자애. 어머,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이 뭐였죠? 류준열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라미란 여사, 치타 여사가 나중에 뭐 어디 일본인가 여행 가잖아요.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그동안에는 금지됐었는데 이제 자유화되면서 여행을 가고, 그래서 막 라미란 여사의 그 여권에 영어 이름에 류준열이 한글로 라미란 이렇게 써줘서 뭐 애들 잘 키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모두 다 전두환 정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합니다. 올림픽, 88올림픽, 여러분은 안 태어났을,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도로에서 막 깃발 흔들면서 성화봉송하는 거 손 흔들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86년 아시안게임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이런 스포츠로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 스포츠, 프로스포츠가 많이 개막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인기 있는 뭐 야구 같은 거, 이게 이때 다 처음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가 끊임없이 민주화를 억압하는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고문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밝혀낸 사실은 물고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고문을 통해서 이릅니다. 사망해. 근데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박종철이를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책상을 조사하는 사람이 탁 쳤더니 갑자기 박종철이 평상시에 심장이 안 좋아서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시위를 하지요. 정권 퇴진, 전두환 정부 물러나라, 그리고 간선제 싫다, 국민들이 다 직접 선거해라, 그런 식으로 개헌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정부 개헌을 거부합니다. 그 조치를 우리는 4월 13일 4.13 헌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우리는 개헌하지 않겠다라는 4.13 호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1987년 6월부터 민주화 시위를 벌이게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넥타이를 맨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부터 학생들부터 주부까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며 이제는 알겠다, 7년 단임의 간선제 아니다, 이제 대통령은 5년이다, 그리고 중임 아니다, 단임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겠다라는 헌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선생님,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합니다. 6월 민주 항쟁. 여러분, 대통령 임기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 국회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오늘날 이런 대통령 선출 방법이 확정되게 된 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선언의 내용,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뽑게 된 거 바로 이 6.29 민주화 선언 때문이고,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한 단어도 빠짐없이 꼼꼼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결국 발전하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읽고 넘어가세요. 자, 이거 아까 정리했습니다. 3, 4, 2, 5, 1.
자, 전두환 정부는 사회를 정화, 깨끗하게 하겠다는 운동을 내세워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교수, 언론인, 공무원, 지식인을 자리에서 쫓아냈고 폭력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극도로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며 고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1987년 봄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당하다 죽은 것,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감추려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6월 민주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5년 단임 딱 한 번만 대통령을 직접 선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자, 순서를 맞춰보면 우선 첫 번째 12.12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 전두환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사이에 가운데, 자,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 수립, 민주적인 정권, 이런 민주적인 나라 운영 이런 걸 주장했으나 결국은 전두환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등을 통해서 6월 민주항쟁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10월 유신은 저번 시간에 배웠지요. 독재, 누구의? 박정희 정권의. 그래서 가는 니은. 자, 12.12 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사건.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요구 시위. 6월 민주항쟁은 4.13 호원 철폐, 그러니까 4월 13일 헌법을 소화하겠다. 그러니까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헌법 내용을 철폐, 없애라, 그리고 직선제 개헌 주장했던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가는 니은, 나는 기억, 마는 미음, 라는 디귿, 마는 리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2학기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46분, 1시간 안에 진짜 끝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힘을 냅시다. 물을 먹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7시 반이 되면 일어날 시간인데 일어날까 지금 겁납니다. 후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를 지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 왜곡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합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가 반환되었지만, 자, 이 1905년 이후 100년 되는 해에 일본은 독도, 일본말로 다케시마라고 부른다지요. 그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학습 지도, 그러니까 왜 선생님들한테 발간되는 교사용 지도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발간하였습니다. 무엇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입장, 명백히 우리 영토다. 다양한 기록에서 이미 우리의 영토로 나타나고 있다. 자, 다양한 기록들 꼼꼼히 봐두시고, 이런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수행평가 부분, 사회 수행평가 부분에서도 작년, 올해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더 짚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러일 전쟁, 우리 일제강점기 배울 때도 이미 한번 나왔고 지금도 나왔으니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처음 나오니까 선생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역사, 교과서 왜곡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었냐? 첫 번째, 고대, 옛날 일본의 역사를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지도라고 하면 백제 초고초고 근초고 왕이 일본한테, 그 당시에는 왜지요?
하사한 것입니다. 하사, 아랫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일본이 그 당시에 세력이 컸기 때문에 백제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배하느라, 내가 너희를 아래로 인정하노라 하면서 하사한 것이라고 일본은 또 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백제가 일본의 소속이다. 그래서 뭐 백제는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는 땅이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자, 이렇게 고대 일본의 역사를 허무맹랑하게 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현대 시기 일본이 했던 많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는 무슨 얘기냐면 옳은 것이었다. 내가 전쟁을 한 건 당연한 것이었다. 왜?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시아를 침략하고자 하는 세력이 많으냐. 내가 그 대표로서, 우리 아시아의 대표로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당화하였지요. 그러면서 너희도 자발적으로 군대 보내고 자발적으로 여자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정당화합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 어떻게? 너네는 약하고 너네는 힘없고 너네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해서 이 정도로 잘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징용, 일하러 끌려가는 것. 징병, 강제로 군사로 끌려가는 것. 강제 아니다. 니들이 자발적으로 학도 지원병제, 지원병 지원해서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축소하고 있고, 아예 일본군 위안부 서술, 이 문제를 자기들도 부끄러운지 아는지 서술을 빼버립니다. 근데 선생님, 빼버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 이거 모두 다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쏙 빼면서, 와, 진짜 우리는 우리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정말 독수리 오영재와 같은 대단한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서술하였다는 것.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잘못한 행동을 한다, 잘못한 삶을 산다, 잘못된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도 잘 받으실 뿐더러 역사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내용 꼭 꼼꼼하게 봐두세요. 마지막입니다. 중국도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서북공정이네, 무슨 동남공정이네 하면서 동북공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사업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 많습니다. 왜 중국은 5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한족이고 소수의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의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 이렇게 들여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런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럼 중국 동북 지역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고조선. 두 번째, 고려. 세 번째, 발해. 이런 우리의 역사를 지네 나라 역사로, 그래서 고조선이든 고구려든 발해든 모두 중국의 지방 정부 중의 하나다, 정권의 하나라고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엄연한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등의 소수민족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게 중국 역사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너희들도 중국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독립하려고 하지 마라. 함부로 독립하려고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고조선, 고구려,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자꾸 역사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또 힘을 재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고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정치력, 외교력 키워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일반 국민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왜 여러분 역사 연구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뭐 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지만 역사 공부했고 역사 연구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역사 연구를 해서 무슨 사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나라에서는 이런 연구에 대해 상당히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 역사 공부한다고 해서 인생이 막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중에 삶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너무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 연구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도 객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학기 1회고사 역사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를 바탕으로 한 강의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바른 역사 인식, 그리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